댓글창에 아버지 오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만약에 총선을 졌다면 이 방송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총선이 결과가 잘못됐으면은 이 방송 아마 최소한 한 달은 못했겠지. 그렇죠. 대선 지고도 진짜 힘들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4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장관님도 총선 결과에 굉장히 막 관심을 두고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뉴스공장 뭐 다스베이다 그다음에 새날 이거 계속 박시영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다고. 새로운 뉴스 나오는가. 아, 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패널로 나오는가. 출마자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전에 한번 출연하시고요. 네. 호평을 받으신 분. 아 그렇습니까? 이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이병철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삼성 또 창업주가 또 이병철이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네네. 네. 근데 그게 글자 하나가 달라가지고 네. 네. 이병철의 철은 쌍길철이고 네. 여기는 철학이라고 할 때 밝을철. 네. 그래가지고 쌍길철이었으면 돈이 붙었을 텐데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뭐 예, 고 이병철 삼성의 그분보다는 부품이 적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김건희 씨 개명도 그런 이유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을 또 이천공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이유로 이병철 했고 김건희 그런 이유로 했고 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볼 일이다. 내가 성명 철학을 조금 합니다. 네. 근데 내가 우리 처남의 딸 둘째 딸 이름을 지금 김건희 세월건자의 희망희자 네. 그걸로 져줬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1980년생이니까 30년 전에 44년 전에 이제 내가 져준 이름인데 김건희가 지금 명신이었다가 지금 김건희를 이름 바꾼 것은 2010년 정도로 지금 얘기들이 되잖아요. 그 획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김시성 여덟 획의 김시성으로서는 세월건자의 이 발알희자 희망이 그게 자수도 그 획수도 그렇고 글자의 모양도 그렇고 음양도 그렇고 오행도 그렇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성명철학관에서 비싸게 주고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렇군요. 오, 글자 말았네요. 근데 말리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몰라 본 이름이 아니고 중간에 붙였으니까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가 져준 조카의 이름은 처음부터 막 나왔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기 때문에 걔는 끝까지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북한이 한 6일 만에 총선 결과를 보도했다고. 이제 노동신문은 이제 약간 조롱조죠. 여기 노동신문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네. 오늘 지금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의 대참패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그렇겠죠. 이제 저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갈라치기인 거죠.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적대시하던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심판받았다 이런 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고 오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도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그 노동신문을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들 기대한 것보다 강한 톤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팩트 중심으로. 기대했던 것보다요? 뭘 기대하셨길래? 많은 분들은 아마 북한이 이제 굉장히 좀 더 악랄하게 네. 또 심하게 그 윤석열 정부를 좀 비난할 걸 아마 예상한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읽은 뭐 노동신문을 보니까 그 정도의 뭐 강한 톤으로는 하지 않고 어떤 팩트 중심으로 뭐 비난을 하긴 했습니다. 이쯤이 한국의 남한의 이제 뭐 촛불 민심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당을 좀 참패를 안겨줬다라는 식이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총선 즈음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발 이제 뭐 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뭐 북한으로부터는 도발은 분명히 없었고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참패를 끝났다는 거 좀 팩트 중심으로 뭐 노동신문은 예. 했다. 예. 근데 네. 선거전 초반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러지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용히 넘어간 상황도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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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쪽 여기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북한이 좀 총수를 내주기를 바라겠지만 북한 내부 사정으로 볼 때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역시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고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선거가 4월 10일인데 4월 15일이 지금 김일성 생일입니다. 아,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김일성 생일 행사를 위해서 그 러시아에서 무슨 뭐 예술 공연단도까지도 오고 이러는 마당에 뭐 비무장지대나 NLL 근처에서 총소리를 내면은 이쪽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되면 판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잔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4월 10일과 4월 15일이라고는 북한 내에서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해 주기를 바랬던 측면이 사실 있었잖아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청하지 못해도 소원이다 이런 거죠. 네. 야, 참. 뜻대로 안 됐어. 예. 또 미리 말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총선을 이제 이길 생각으로 옛날에 청풍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더 커지니까 오히려 그게 또 예방적 차원이 있지 워낙 않습니까? 북한의 소위 정책 결정권 축선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걸 벌일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약 총소리라도 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좀 번지는 경우에 윤석열한테 유리해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는 계산을 했으라고 봅니다. 아, 그런 계산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기세 등등해서 더 적대시 정책을 할 거다라는 계산. 그렇지. 피곤해지지. 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 이번 총선에서 말하자면 압승을 해가지고 덕이 만만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더 세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 조치를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막 밀고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대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잖아요. 지금 국내 경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런 계산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이런 뭐 주변의 참모들이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북한도 마찬가지 뭐 한국 내 총선 판세를 분명히 분석하는 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북한의 예상대로 뭐 굳이 뭐 국민의 힘이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낮게 봤다면 굳이 뭐 이렇게 분량을 일으켜서 좀 판세를 좀 바꿀 그런 뭐 전략을 이끌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으로서 득될 것이 없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요. 총선 기간 중에 국지전쟁이 일어났으면 총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 것 때문에 보수 결집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총풍이니 북풍이니 이런 것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해봐도 소용없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뭐, 예,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총선 결과 이야기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서열 3위 자오르지가 김정은을 만났다. 네. 자오르지. 네. 지금 저렇게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었고, 근데 이제 북한이 중국과도 가까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우방들은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표단속하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난 저걸 보면서 예. 그 60년대 그 북한의 대소 대중 외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60년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5월 16일 새벽에 혁명공학 제1번이 그동안 구회만 그쳤던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하면서 나왔지 않았어요? 5월 16일 날 그런 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는 그런 혁명공학을 듣고는 그 7월 초에 김일성이가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찾아갑니다. 가서 동맹조약을 체결해달라. 남쪽에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반공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는데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살려달라. 쫓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르쇼프였나요? 그래, 후르쇼프였겠네요. 예, 하여튼 맨날 며칠을 기다리게 해놓고 그 조소 우호 그 상호 우호 및 뭐 원조 조약인가 하는 조약을 체결해 줬어요. 내용상으로는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동맹 조약에 준하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그걸 맺고 바로 그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서 모택동 주울레한테 또 매달렸습니다. 지금 박정희가 들어섰는데 이거 지금 반공을 국시의 제의로 삼는다는 거 보니까 이 6.25 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올 것 같은데 살려달라.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야말로 억지 차원에서 남한의 신군부, 그때는 군부죠. 군부의 대북 그 공격적인 행동을 사전에 억지하는 것이 중국 국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그런 요구를 들어줘서 조중 우호 그 상호 우호 및 원조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 내용 면에서는 동맹의 그 강도가 소련보다는 중국이 강했었습니다. 지리로 가까우니까 더 강하게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 북한이란 북한의 그 외교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게 큰 나라를 가지고 노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소련 쪽에다가 이제 손 벌려가지고 먼저 받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소련 편들겠다는 식으로 하고 원조를 받아내면은 소련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 말 좀 들어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소련을 욕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요. 양쪽으로부터 뜯어냈어요. 60년대. 그랬기 때문에 70년대 중반 남한의 경제력이 그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할 때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압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거 5.16 때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모스크바가 아니라 보스토친으로 가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한 뒤에 뭐 우주 기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많이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중국이 북한이 너무 러시아 편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를 적당히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러 간에도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이 너무 러시아 편에 몰빵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서열 3위에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장이에요. 최고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임위원장이 자울러지를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조중 우호 75주년인데 수기 현재 지금 가만 있어봐 49년에 맞습니다. 49년 10월월 달 75주년이죠. 네. 75주년도 기리면서 북한이 너무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도록 달래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금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에 지방에다가 매년 20개씩 공장을 세워가지고 총 200개 공장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그 경제 발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곱하기 10으로 표시를 해요. 20 곱하기 10 경제 발전 전략인데 그걸 추진하는데 지금 노동력은 충분해요. 군인들 갖다 이식하면 되니까 군인 건설자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 군복 입고 이러는 거예요. 삽질하고. 근데 그런 것은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거 세우려면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자재도 필요하고 또 공장을 돌리려면은 원료가 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이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중러의 그 불안감을 자극한 뒤에 그들이 북한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그런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손해만 보는 외교를 하잖아요. 네. 손해만 보는. 또 하나는 이렇게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좀 뭐 반증이랄까요? 저는 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뭐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라는 그러네요. 걸 반증해주는 대표적인 뭐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핵 만들어가지고 계속 제재 당하던 북한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용해서 사실은 핵 보유국 인정받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진짜 못하는 것 정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인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 미국 유엔 대사가 DMZ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니들한테 적대 의도 없다. 대화부터 하자. 무조건 대화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유엔 대사가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대표적인 이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 이제 패널이 이제 사실 4월 30일부로 이제 해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등은 이거 대북 제재 패널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옥죄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곧바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대북 제재에 이제 큰 구멍이 났기 때문에 한미 이런 이걸 이제 메우려는 이제 뭐 시도를 하겠지만은 뭐 여건상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참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참에 중국을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모드로 아마 급격하게 속도감 있게 더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정부한테는 이 아픈 그 부분은 이제 찌르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우리로서는 이제 제재가 뭐 좀 더 강해지면 북한에 이제 대화했던 모드로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을 텐데 구멍이 엉뚱한 데 이제 생기는 바람에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커다란 물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 대사가 여기 그러니까 북한의 뭐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면은 한국은 말을 잘 들으니까 놔두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뭐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데 협조를 하고 해야지 왜 여기로 왔으며 또 그 유엔 대사를 DMZ까지 안내하는 건 또 무슨 계산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제재 관련 얘기만 하고 말 일이지 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외교에 나와라 하는 식의 얘기를 또 유엔 대사가 왜 합니까? 자기 직분에 넘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대북 제재 여기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 빠진 옵션도 고려하겠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빼고 우리가 제재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채찍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약간 당근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건 액션인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막아보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막아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또 북한 압박을 핑계대고 중국도 좀 그 견제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앞문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뒷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은 중국, 러시아라는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또 북한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대북 제재 중국, 러시아가 협조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게 만드는 그것도 결국 원인은 이쪽 미국 측에서 제공했고 그 앞잡이 노릇을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하게 해 지금. 그러니까요. 네. 와. 게다가 이게 대북 제재라는 게 이제 이렇게 4월 말부로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또 하나의 또 뭐 다른 위원회 하나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유엔 총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제재위원회 대체할 만한 것이 있으려면은 역시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엔 바깥에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서 뭐 대북 제재위원회 만들자고 할 경우 그 만약 그런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예의치가 않다. 예. 예, 이래저래 아마 좀 딜레마에 빠진 한미일 외교의 모양새가 됐다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적으로 그 협조를 해야 되는데 5개 상임이사국 중에 2나라가 완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에 대북 정책에 협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유엔 밖에서 미국의 그 휘하에 있는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제재위원회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그 중국 러시아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기 처음부터 협조하지 않을 거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거 북한 도울 거고 네. 북한에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대북 제재 지원만 더 늘어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도 뭐 제재를 더 뭐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재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 아니에요? 북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더할 제재는 없는 상태에 가깝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살살 햇볕 정책처럼 살살 끌어내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은 우리의 적대국이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선화기를 완전 빠져나간 이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요. 핵 보유국 인정받는 문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너 핵 보유국 아니야 하다가 결국에는 핵 보유국이 인정돼 버리는 상황. 그 상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뭐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정도로 뭐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뭐 조금 뭐 순진한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인도 파키스탄은 NPT 뭐 가입한 국가도 아니었고 북한은 가입했다가 이제 탈퇴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은 이제 핵을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북한을 이렇게 핵 보유 사실상의 더 팩트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가지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시다 일본 총리들 최근에 이제 만나서 그 미일 회담도 했지만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앞세워 가지고 뭐 한국을 좀 덜러리를 내세우면서 좀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좀 가하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너머에는 뭐 중국도 있지만은 그런 전략으로 가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마 워싱턴에 있는 핵 비확산론자들은 아마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선일보류의 헤드라인이긴 한데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유혹 앞에 다시 선 미국 정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게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 확산을 막겠다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그 북한한테 줘야 되는 반대급부라고 할까 보상은 엄청날 겁니다. 그거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가 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학자들이 지금 소위 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북한이 그럼 그런 식으로 받을 것인가 나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때 김정은 트럼프 만났을 때요. 그때가 확실히 기회였던 것 같은데 요게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가능성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때 한번 2019년이죠? 2020년인가? 19년. 예. 19년. 예. 19년 2월 말에 그렇게 트럼프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좋습니다 하고 막 웃으면서 쫓아나갈 가능성은 없고 그야말로 밀당을 할 만큼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지면은 그때 한번 만나주는 식으로. 그러나 핵 폐기는 절대로 없다. 비핵화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 게다가 그 아마 뭐 트럼프가 설령 뭐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저는 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주제로 그 이슈로 뭐 김정은이가 선뜻 나선다고 저는 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굳이 뭐 좀 실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영변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워싱턴하고 평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짜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비핵화 협상 한번 해보자 하면은 서로가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큰 예.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게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국 철수 거론되면 자체 핵무장 기회로 이게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구구적 시각인 거잖아요. 구구적 시각이 아니라 네. 명색이 한국군에서 별을 4개까지 달고 나온 양반이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아니 지금 무슨 북한 핑계대고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제 중국 때문에 못 나가요. 미군 기지가 지금 평택으로 옮긴 게 뭔데? 북한 때문이요? 미국 때문, 중국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그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으로 앞으로 그 정책 방향을 바꾸고 대남 그 군사적 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을 해도 주한미군은 여기 있으려고 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 동향은 이 극동군 미국이 이제 극동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위대하고 한국군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전시작전 지휘권 빌승 것도 지금 계속 미국이 유지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미군을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미군 내보내고 핵무장하냐? 미국이 저는 여기서 좀 우리 새날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힘든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플루토늄이라는 이 두 개, 적어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핵심 물질로 대한민국은 HEU라 불리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어느 핵무기를 만드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전무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 핵실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네 번째, 설령 농축이나 재처리 할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할 경우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드 하나 놓고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갈라져 있는데 농축 공장이다 재처리 공장이다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들여놓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경우 이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무장하면 일각의 어느 선생님들은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우리 만들 수 있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 임기보다도 훨씬 더 긴 10년 이상이 걸리는 소유가 됩니다. 핵무장이. 그러니까 특정 정권이 핵무장 한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 이유로 대한민국 핵무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실험할 때는 사막지대 가서 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사막지대 가서 한단 말이에요. 서북 쪽에. 러시아도 이제 이쪽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가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게 인구 그 밀집 지역이 군데군데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국가에서 결정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예요. 이게 어디 무슨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그 무슨 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 같은 걸 만들 경우에 그 방사능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실험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실험을 공간이 지금 아까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남쪽에는 어디 섬에 가서 그렇죠. 다른 나라 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가서는 못하지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구구의 일부 포지션이 있어요. 꽤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력 교류는 안 된다. 이거 계속 선동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아니, 느낌이.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해표 정책도 해보고 북한을 끌어내서 경제 발전 같이 하자. 이 느낌으로 갔던 거를 지금 역진하고 있는 이거를 직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을 빌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찍는 분들은 민주 세력이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빨갱이에 갇힌 어떤 환상에 갇혀가지고 이미 그 빨갱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벌써 정권을 3번이나 잡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근데 문제는 이야기 방향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때문에 일본이 그 동맹을 막 이용해 먹는 느낌이 최근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야, 이거는 그 기본 A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의형제 같은 걸 맺었고 막 그 오므라이스도 먹고 막 그랬는데 야 니네 땅, 그러니까 니네 집 중에 일부는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해요? 옛날에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그 답변하는 당시 외무장관이었나? 아니 내가 내 마누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동네 미친놈이 돌아다니면서 내 마누라 지 마누라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놈을 상대하느냐고 어? 왜 내가 그놈을 끌고 재판소로 가느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독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뭐 군사훈련 핑계대고 끼웃거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을 했어야지. 그 한미일 공동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이 거기서 끼웃거린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 말하자면 동해에서 훈련한 건 좋지만 독도 인근에서는 자기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체면에 관한 문제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선은 그었어야지.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이제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하나의 저는 뭐 기록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외교 청서에 내던 어떤 뭐 공식 석상에서 독도에 대해서 자기들 영주권을 주장하는 항상 기록, 영어로 그냥 for the record라고 그러는데 기록을 위해서 뭐 남기는 의도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기시다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했지만은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대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본과 미국은 하나의 어떤 연합체가 됐다. 한국은 어쩌면 그 하부 구조에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좀 공유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번 미일 들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아침 내가 뉴스공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미국한테 뭐냐면 의존하는 그런 외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문제도 미국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도.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마치 1905년 을산의약을 체결한 뒤에 조선이 외교권을 일본한테 뺏겨버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통감으로 군림을 했던 그 시기에 조선조 말에 조선 외교 같은 그런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일본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이거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 심판을 그만한 거리가 못 됐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런 깨어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그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됩니다. 예. 외교 이거는 그러니까 뭐 대중국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거 그 이전에 외교에서 소위 자주권을 지금 이미 사실상 상실해 버렸다 하는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러면 뭐 그건 특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문제 때문에도 혹은 윤석열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돼야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새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니까 잘 부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북한을 자기 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쪽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제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 있냐면 이제 주인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아예 벌러덩 누워요. 그래요? 그 눕는 게 그런 뜻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복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미국의 수하 오른팔이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조롱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도 그렇습니다. 그냥 논평으로 끝나잖아요. 강력하게 무슨 성명을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논평으로 끝나면서 그러니까 의례껏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까봐 논평으로 끝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강력하게 단칼에 자르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건 뭐 외교 청서, 교과서 온갖 군대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근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기록은 그게 원래 샌프란시스코 조약부터 아니에요? 선을 딱 긋다 보니까 독도가 일본 땅 안에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조선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본에서 옛날에 그렸던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 땅으로 돼 있는 지도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까지는 미국도 그걸 조선 땅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둘이 어? 그저 뭐요 민주정부가 뭐 저 약간 일본과 무역 전쟁도 하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자기들끼리 일종의 심리적 동맹 상태가 됐으면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무 좀 야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 마누라를 이상한 놈이 지 마누라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진짜 공감되는 표현 비유셨어요, 그게. 참 어쩌고저쩌네 진짜. 또 하나 또 우리 언론에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일본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NSC 보좌관을 지낸 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일본 총리의 이제 특보를 지낸 분이 Foreign Affairs에 또 글을 기고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일본은 강해졌다. 일본은 이제 해외로 나간다. 일본은 더 이상 뭐 미국과 거의 이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국가다라는 게 여실히 두 개의 어떤 칼럼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군사적인 뭐 근육이랄까 그게 굉장히 키워지는 당연하다라는 게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아마 외교 전략을 아마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근데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딱 봤을 때 대통령이 아주 고위 권한과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총선 훨씬 전에 국빈 방문도 취소를 했어요. 김건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순방 나가나 안 나가나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통상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면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내치로 약간 까먹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방 나간다는 얘기도 못하는 상태. 그 사이에 북한은 독자 노선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소한 확실한 우리 편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계를 아주 그 긴밀하게 해나가니까 중국이 몸에 달아서 지금 평양으로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북한 외교의 기술이에요. 근데 나는 금년이 그 조정 친선 뭐 친선의 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든지 시진핑이 평양을 오든지 조정 간의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기시다가 북한과 정상회담 계속 추진하겠다. 그 바이든도 지지한다. 뭐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한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참,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야, 니들 저 일본하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 그럼 이거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한국은 의견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총선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뭐 미국, 일본 이 주변국들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앞으로 했던 외교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회의적인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뭘 해도 추동력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갖고 강하게 뭔가 합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안타까운 아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이 정상 외교 형식으로 밖에 나갔을 때 대접이 아마 현저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더군다나 윤석열 임기 내에는 또 총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에서 글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까지도 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심지어 일본까지 지금 북한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면 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가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면 한국의 허락 받고 해라요. 뭐 이런 그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패싱되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데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 심지어 이제 뭐 오커스라는 이제 그 조직체에서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뭐 조커스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주변에 조커스라는 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일본 측 인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요즘 일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조커스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참 이제 한국도 거기에다 좀 새로운 그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넣으려는 구상하는가 본데 일본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응할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치 경제만 망친 게 아니었네요. 네. 어마어마한 후과가 지금 올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지금 쓰나미가 멀리서 오고 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미 총선 후에 지금 뭐 총리도 새로 뽑고 비서실장도 새로 뽑고 비서진도 교체하려고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일체 없네요.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바꾸는데 안보실 개편은 없다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안보실도 일부 뭐 저는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는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안보실이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특정 인물이 뭐 관여했냐 안 했냐에 떠나가지고 단순히 뭐 총리 비서실장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의 어떤 책임도 저는 물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냐 안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외교가 지금 완벽하게 망가진 상태에서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한미일 사이에서 삼국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의 자주성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예. 근데 이제 총선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면 또 순방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윤석열의 성향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그래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걸로 봐서는 뭐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난 잘했고 저 장면 있잖아요. 저 장면이 되게 상징적 장면인데 계속 적대시 정책을 중국과 하다가 막상 시진핑과 그 일본이나 미국처럼 회담조차 못하고 가서 인사만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저게.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본과 미국의 납작 엎드렸던 일종의 후과거든요. 이게 지금. 글쎄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나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지율도 지금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동력을 찾기 위해서 뭔가 미국과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일종의 무리수가 더 던져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겨레에 칼럼 제목이 정말 공감을 했어요.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누가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누가 쓴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외교를 더 무리하게 해서 그나마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었어요. 내용은. 근데 저렇게 이제 무리하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국내 정치에 있던 뭐 점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다 보면은 저는 뭐 탈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크게 뭐 지원을 해줬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외교 현장에서 그렇지만은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그 뭐 대가도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통령이 어떤 내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외치에 과도하게 힘을 쏟을 경우 그에 대한 후과도 굉장히 뭐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 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119대 29. 이 숫자는 아마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는 못 잊을 것 같은데 그게 윤석열 외교의 실체인 거잖아요. 아무도 설득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미국에 퍼주고 영국에 퍼주고 호구짓만 하다가 일본에도 퍼졌고요. 강제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얻는 이득은 사실상 하나 없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에 가깝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 부인의 순방 여행 요 욕심으로 작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해외 순방비를 200억 이상을 더 올려가지고 역대 최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기를 3년을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외교에 대한 욕심 또는 그걸로 뭔가 무리하려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 등이 더 망하는 게 아니냐. 게다가 뭐 지금까지 뭐 윤 정부였던 뭐 외교를 뭐 한마디로 이제 규정 짓는다면 외화 내빈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실용적이고 좀 그 외화 내빈을 좀 채우는 좀 알찬 그런 외교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뭐 현재 이 외교안보 참모진으로 과연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새롭게 진용을 갖춰가지고 외화 내빈의 외교를 조금 그 알차게 꽉 채우는 그런 외교 정치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외화 내빈을 극복하려면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장관님도 포기하셨구나 이제. 응? 장관님도 포기하셨어. 그게요. 그 저는 이제 김태효 등의 가스라이팅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말해서 쉽게 조작거리 표현을 하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의 줄 잘 서야 됩니다. 반미 느낌 완전 빼고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요 느낌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렇지, 그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맞아요. 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 지금. 참. 정말 근데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20세기 말에 이제 그런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에는 그런 뭐 인식이 그냥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뭐 현실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안보의 어떤 인사 이 진영을 새롭게 꾸며가지고 어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또 뭐 출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 외교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 뭐 대통령이 어제 뭐 발언을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도록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계속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태동과 이 첫 단추가 극우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 세력은 다 빨갱이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반미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 나면 우리는 망해. 요런 주제로 계속해서 머리가 굳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해서 요거를 만약에 확 바꿔내면 극우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집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통치 기반 자체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글쎄, 근데 그 20몇 %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냥 어렵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신라 같은 뭐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예. 교수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예. 더 뭐 빠를 것 제가 생각 같습니다. 바꾸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공한테 좀 부탁을 해볼까. 예. 코치를 좀 제대로.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나 교수님 입장에서 윤석열 외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아니 사람부터 바꿔야 돼요. 일단 사람부터 바꿔야 돼요. 그 장관님 혹시 뭐 저 국무총리나 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신다 그러면 가실래요? 아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총리가 힘이 있었던 것은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이해찬, 총리 네. 하나. 예. 대대로 이거 대독 총리고 그저 무슨 뭐 그 뭐라 그래 방탄 총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총리가 경제 전문가요. 명색이 네, 그래요? 하버드 경제학 박사야. 하버드 대학.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 하는데 안 맥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을 바꿔라. 사람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총리 인선이나 비서실장 인선하는 거 보니까 온갖 하마평만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건 더 난맥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조금 뭐 대통령이 꼭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을 뭐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행여나 윤 대통령 혹시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하면은 이제는 내보다 이 뭐 외교나 정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최고였던 이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는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좀 똑똑한 참모들을 뽑지 않는 한 그냥 뭐 고치기는 그러니까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을 보면서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진짜 왜 그랬는지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인사가 망사가 돼버려 갖고 아 이래서 망하는구나 싶은. 근데 그 인사를 잘하는 게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이고 권력이고 이런 건데 그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죠. 예. 내가 청와대 비서실에도 있어보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도 일을 해봤던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특히 외교 안보 쪽은 뭐 디테일한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됩니다. 국익. 어? 국익. 국익. 국익을 위해서는 뭐 미국 편에 설 수도 있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국 중심성인데 그게 일편단심 그 미국만 바라보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해가지고는 이미 지금 상당한 뭐 G10 수준까지 올라왔던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열리질 않아요. 6.25 직후하고 달라요. 6.25 직후에는 죽으나 사나 미국한테 빌붙어 가지고 원조 좀 많이 주십시오. 모든 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ODA 그러니까 예.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원조 자금도 주고 있고 그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미국 그 편향적이고 대미 굴종적인 외교를 하느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일본이 만나가지고 우리 운명까지 저희들끼리 결정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 아니요. 근데 그 을사 조약 이후에 조선 조정 같은 그런 처지가 됐다는 얘기야. 외교권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에서 나는 외무부 장관 하는 것도 명예롭지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그 뭐 박진희 외교부 장관 하다가 총선에서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교의 기준이 한 70년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구구 유튜버 하는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요거를 지금 총선 끝나고 이제 분위기 좀 잦아들면 또 순방 가겠다고 또 나대거나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어떤 외교에도 윤석열 정권의 외교에는 불신을 보내면 시너지도 안 나고 욕만 먹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임기 끝날 때까지 사실상 외교는 멈춰 서 있는 상태. 미국이 부르면 뭐 갈까 정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상 외교를 뭐 또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아까 지금 그 권 대표 하시는데 정상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끼리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런 정상 외교는 그러면 안 돼요. 둘이 합의하고 아니 외무부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버텀업으로 쭉 올라오는데 중간까지 올라오다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 그때 정상들이 만나서 꼭지를 따주는 거 톱다운 외교로. 네. 그게 그런 거지 무턱대고 그냥 이 유엔 가맹 국가들 전부 내가 한 바퀴 돌겠다. 그걸 내 업적으로 삼겠다. 기네스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 외교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 그야말로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걸려 있는데 실무자들끼리는 이 결론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결판을 내기 위해서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갈라다 안 갔던 데가 어디죠? 독일? 네, 독일. 네덜란드? 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써먹었냐면 극우 지지倾向에서 저런 나라들이 나를 국빈 초청을 했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야. 그런 외교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못 간 국빈 방문을 윤석열이 대신한 측면이 있고 오늘 보니까 속보로 뜨는 거 보니까 일본 언론이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 오늘 밤 전화 협의. 한미일 협력 확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국 언론이 안 나오는데. 미국 언론이 미일 정상에서 한 얘기를 기시다가 설명해주고 네. 우리 둘이 얘기했는데 너 그대로 따라와. 그거죠. 그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 언론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게 현실화되는 그게 굉장히 반복된 패턴이었었거든요. 그럼 그거네요. 역시나 총선 대표하고 나도 그러니까 더 미국, 일본 의존성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현실은. 와, 나이씨 이렇게 좀 부끄러운 군의 우리 몫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의 뭐 외교 안보의 핵심 뭐 축은 미일이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걸로 아마 좀
점차 굳어지는 듯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야. 아니 그런데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극동 그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위대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자위대까지 지금 미국이 지휘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작전 지휘권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그 지휘하는 극동 사령부에서 자위대가 그 지시를 받으면 우리는 또 그 지시를 또 받아야 될지 몰라요. 예. 두 분께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한미 동맹의 이제 질적 양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트럼프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의 경우 우리로서는 차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근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미중 관계가 저렇게 갈등 관계가 계속된다면은 평택에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것이 미국한테는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몰라요. 축복이지.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나갈 때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아마 틀림없이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협박은 할 겁니다. 그때 미군이 나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거야. 못 나갑니다 이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할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라.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같은 동맹이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주머니 다 뒤져가는 거야 그냥. 거기 끌려가지 말라 이거야.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미국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말하자면 협상 카드나 카드로 내보이면서 그 주한미군 부담금을 늘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놔야 돼요. 뭐 지금 대미 의존성이 강하고 대미 편중 외교가 외교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나올지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은 각종 자문위원 자문회 형식으로 좀 원로들 얘기도 좀 듣고 요즘 뭐 통일부 장관 원로들 모아가지고 뭐 밥 먹고 얘기 많이 듣대요. 어떤 양반은 또 뭐 북한이 뭐 남한을 적대시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충격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게 무슨 뭐 자문이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번엔 그게 국익이었거든요. 몰라. 우리가 왜 전 세계에 봉사를 해야 돼. 우리 미국이 중요하지. 근데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윤석열은 국익이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무슨 한국의 트럼프야.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트럼프는 계산이라도 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니까 방향성은 보이네요. 이렇게 기준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파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만 총선 때 집중을 했는데 총선 끝나고 보니 외교는 더 망가져 있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예. 또 다음 달에 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